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오늘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새로운 총리 후보 지명도 속도를 낼 것이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출마 후보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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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철수 위원장 후보 단일화와 합당 선언 때 보면 행정 업무에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총리직을 맡는 것 아니냐, 공동정부 구성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맡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인수위원회와 이제 공동정부 협의 구성에 같이 협의하겠다 이렇게 단일화할 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은 맡았고 공동정부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 총리직을 맡지 않는 게 우선 당의 기반이 없잖아요. 당의 기반이 없으니까 물론 총리를 하고 나서도 당의 기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 선거는 내년이거든요. 네. 만약에 당대표를 의식하고 있다면 지금 총리로 들어가는 게 좋은 정치적 선택은 아닐 겁니다. 아마. 네. 아마 그걸 생각했음지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경기도지사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의 기반을 쌓아놓고 이제 결국은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선을 생각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의식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아끼고 있습니다만 당권을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5년 뒤에 대권을 다시 도전할 텐데요. 대권 가도에서 이번 선택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유, 그건 뭐 전혀 지금 예상할 수 없죠. 아직 먼 상황인데 저는 그때 지금 좀 전에 인용하신 것처럼 분명히 단일화 때 행정 경험이 본인에게 제일 부족한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총리든 뭐 부총리든 뭐 장관이든 무엇이든 행정부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게 그때 얘기했던 명분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조금 의아합니다. 행정부에서 일할 걸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권성동 의원이 인수위원장하고 총리까지 하는 건 좀 욕심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었죠. 혹시 내부에 무슨 뭐 알력 때문에 뭐 고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그 안랩 주식이 문제다. 특히 총리를 하려면 지금 안랩 주식을 전체를 백지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은 백지 신탁 같으면은 그걸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말 그대로 신탁해놓는 맡겨놓는 건데 회사에다가 우리는 그걸 2달 내에 처분해야 되거든요. 60일 내에 처분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공채로 전환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혹시 그런 점이 조금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긴 조금 뭐 어렵다, 꺼림칙하다. 이런 혹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다면 그건 선택을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행정 경험이 부족하니까 행정부에서 뭐라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으로 돌아온다면 내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1년 정도 하든지 뭐 2년 정도 하든지 하고 그러면 총리를 지낸다고 하면 체급이 훨씬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앞으로의 행보 이제 그 대통령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는 건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럼 대통령까지 다시 나오는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대표도 아직은 사실은 툴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의아한 선택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충전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직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겠다라는 얘기로 전 들리고. 그렇게 읽으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에는 기반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안 대표가 안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어요. 중도 진보적 성향을. 그러다가 이제 또 보수로 이제 강하게 또 우쪽으로 온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보수 정당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경선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 교수님 말씀도 전 뭐 100%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총리를 하다가 총리하면 1년 이상 하지 않겠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다면 그때 막 당에 돌아와가지고 내년에 당대표 선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 고려가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재충전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그렇게 의미의 보시는군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기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직 같은 거 혹시 하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합당 이후에 어쨌든 그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당연히 저는 뭐 제가 당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뭐 당연히 환영해야죠. 그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라는 거는 당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정당을 이제 공개당했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 인연은 별로 없으셨거든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안철수 위원장의 당내 역할을 환영한다 하면서도 선대위원장직은 당과의 일체화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환영한다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표니까 네. 당 대표직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이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좀 경계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게 좀 전에 얘기하신 재충전하고 이것과 연결해 보면 네. 예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뭔가 선거 끝나면 항상 외국 가시잖아요. 그랬죠. 절대로 외국 가면 안 됩니다. 아, 정치는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현장에서 항상 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정치를 하면서 정말 뭐 속된 말로 뭐 밑에 굴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야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선대위원장을 반드시 본인이 하겠다고 고집을 해야 됩니다. 네. 단 이준석 대표가 뭐 당에서 해전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무총리도 만약에 본인이 하겠다고 막 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 무시할 수 없었겠죠. 공동정보로 했으니까. 예. 근데 아마 그걸 고집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선대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저 당에 지금 국민의힘엔 뿌리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른바 네. 굴러온 돌이고, 그러니까 세력도 없고 뭔가 그 당 내부 사람들이 본인에게 어떤 뭐 은혜를 입은 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많은 사람을 당선시키면 설사 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철수 대표의 뭐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서 은혜를 입는다면 그게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뭐 단독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뭐 공동이건 뭐건 간에 본인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예.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당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민간합동위원회 지금 위원장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민간합동위원회 위원장도 안 맡을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민간합동위원회 글쎄 위원장 그렇게 욕심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당권 당에 뿌리 내리는데 그게 더 중점을 두고 뭐, 행보를 민간합동위원회도 보일 것으로 아무래도 행정 쪽에 가까운데 네. 어쨌든 정치인들이요 그 동안에 쭉 역정들 경로 의존성을 좀 보면은 정치인들이 역시 당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가 아직은 한 명도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네. 그게 인지도가 높고 그렇더라도 그래서 당에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도 민주당 고문입니다만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경선에서 이겼습니다만 결국은 그 당의 기반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렇군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에 뭐 단일화했습니다만 세 번째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마 대권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 한계도 느꼈을 거예요. 소수 정당 후보의 한계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제1야당 뭐 여당이 됐든 제1야당이 됐든 큰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에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분명히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는 내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만약 뭐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된다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간접적인 영향에 미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얼마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좋은 기회인 거죠. 안철수 위원장이 예. 어쨌든 뭐 당에서 본인이 뭐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어때도 중도 표심의 어떤 호소력이 있다는 건 대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지역 당의 어떤 그 이 선거에 전국을 다 돌면서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거기 당선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 혹시라도 떨어지는 사람들도 정말 안철수 위원장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당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뭐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에 기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그게 지방선거가 됐건 당권이 됐건 말이죠. 결국 당의 구성원들은 이 사람이 과연 이 정당에 어떤 기여를 했냐를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전에 선거 때 막 활용하고 좋은 말로 활용이지만 뭐 예. 이용하다가 막상 선거 다가오면 당신 한 건 뭐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당신은 지금, 당에서 예. 한 게 뭐 있어? 그게 예.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또 그렇군요.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든 안 맡든 간에 이번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부단히 다니면서 그렇군요. 지원 요새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당심을 얻는 행보 중요하다. 어떻게 행보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물어보기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 후보 지명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3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마평 여론의 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김병준, 임종영 전 지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3일이면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어떤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유, 다 거론되는 예.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죠. 네. 훌륭한 분들인데 죄송하지만 네, 여기는 너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그렇군요. 뭐 예. 나이가 많다는 것이 좀 흠이 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정부에 네, 더구나 정권 교체가 되어가지고 첫 초대 총리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국민들이 정말 뭔가 새롭게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좀 참신함을 줘야 되는데 너무 좀 익숙한 분들 아닐까 싶어서 네. 그런 점에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야말로 좀 참신하다 그러면 또 경륜이 부족한 거 아니야 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네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러다면 뭐 화합형을 산다 그러면 그야말로 호남 출신 얘기하는데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초대 총리들 거의 대부분 다 호남 출신 아니었습니까? 네. 김부겸 총리만 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뭔가 조금 더 고심 선택지가 물론 저분들밖에 없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 조금 상징성이 더 좀 높은 분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후보군 언급하는 과정에서 임종연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기 이 5분 외로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 혹시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야 항상 완전히 의외의 인물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근데 같아요. 보통 하마평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이제 검증 차원이라고 언론의 이제 보더라고요. 검증을 보는 거죠. 예. 여론이 어떤가를 이제 띄워보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개인적인 차원의 도덕성 이런 거 이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노 교수님처럼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 실용 통합을 중시하는 이제 개념인데 이 첫 총리가 이분들이 과연 통합과 경제와 실용이 어느 정도 걸맞을까? 다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다 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전 여기 있는 분들 이외에도 다른 분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 적도 있고 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노무현 네. 정부 때도 총리도 했었고 말이죠. 이런 것도 있고 경제통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는 경제팀과 안보팀을 엮을 수 있는 통합해낼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총리가. 그렇습니다. 경제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고 통합이기 있거든요. 때문에 실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도 한덕수 총리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데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뭐 그렇습니까? 여전히 변수는 뭐 많이 있겠죠. 다른 예. 변수도. 예. 한덕수 전 총리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방선거 반드시 이기겠다 다짐을 하고 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한 발언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에 민주당은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할까요?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 뉴스큐에 김동연 대표 출연을 해서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데 경기도지사 출마할지 서울시장 출마할지는 내일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전체적인 의사를 모은 게 아니고 네. 일부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러죠. 애드벌룬을 좀 띄운다고. 애드벌룬 띄워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좀 보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정말로 뭐 이런 데서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 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요. 네. 우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보 아닙니까? 예. 그 지금 대선 패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른 뭐 송영길 대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명분이 부족하고 네. 또 지금 아까 윤호중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길신 후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인천 쪽이죠. 네. 인천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 인지도야 물론 대단하지만 네. 서울 그 지방선거는 특히 뭔가 조금 이렇게 접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과 뭐 그런 점도 좀 부족하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명분상으로 뚜렷하게 뭐 저분을 꼭 내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보면은 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분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선 결과가 예. 서울은 이제 국민의힘이 5% 이겼거든요. 경기도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이겼고 아마 그 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예. 이제 그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서울보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구인난이고 네. 경기도는 몇 명 이제 거론되고 아까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것도 그런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고문 차출론도 나오는데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선거에서 예. 진 후보 네. 그리고 선거에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는 음. 일단 좀 이렇게 좀 뭔가 성찰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 문법입니다. 그런데 예. 선거 불과 얼마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자꾸 이분들 거론하는 건 이분들에게도 전 썩 좋은 일이 아니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는 인천이 정치적 기반이에요. 근데 서울에 갑자기 나오는 건 명분이 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5대 공천 원칙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당 내부에 지금 반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예외 없는 기준을 적용하겠다면서 청년 후보 공천 30% 보장 그리고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들은 공천 금지 또 다양성의 원칙, 미래 비전의 원칙 이렇게 5가지 공천 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있는 분 나오지 못한다,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전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예. 지금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김현미 전 장관이라든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 어디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을 보고서 이제 듣고서 이제 저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은 공천을 안 하겠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지는 이런 잘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천 취지, 그러니까 공천을 그건 당연히 주지 않는다. 정말 심판받은 정책 네. 책임자들은 공천을 받지 못한다. 그건 당연히 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은 예. 뭐 다양성 원칙이라든지 뭐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건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있는데 심판받은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김현미 전 장관이 경기지사든 뭐든 나온다. 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묻겠다는 상대 진영에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를 좀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 관련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런 기준은 저는 상당히 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기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심판받은 정책이 예. 꼭 부동산 정책뿐만인가 당내에서 또 경쟁자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그건 관점에 따라서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최저임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양성, 미래 비전 이런 건 뭐 언론적이고 상징적인 얘기이긴 한데 예. 좀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후보 공천 30% 보장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네네. 그러나
나머지들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너무 이제 규범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예.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경기지사 출마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계 은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뭐 입장을 낼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얘기는 되고 있다는 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하는 건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뭐 본인이 경기도에 아무런 뭐 연고인데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전적으로 막 그 전적 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특히 서울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또 밑에 민심 특히 뭐 영남 지역이라든지 호남 민심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나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프레임 또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불리한 예. 그런 것들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물론 뭐 경선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이번에 또 출마하고 지난번 대선 출마하셔서 그때 후보에서 탈락하시니까 이번엔 좀 쉬고 그야말로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보다 아마 주위에서 더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예.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생각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명분도 없고 생뚱맞아요. 대구가 워낙 유승민 하면 대구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경기도 출마한다? 그렇군요. 그건 아까 송영길 전 대표 뭐 같은 얘기인데 저도 네. 일단 너무 생뚱맞게 들려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알려진 정치인이라도 그럼요. 본인이 어디서 활동해왔고 지역 그렇죠. 기반이 있는지 보고 공천하고 출마하자 네. 이런 두 분 말씀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노동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